이스라엘 자체는 한번 공격당하면 없어지면 되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밀리면 끝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력으로 해서 막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전쟁을 적의 영토 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 다음에 거기서 최대한 신속하게 끝낸다는 게 이스라엘군의 교리이기 때문에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공습에서 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뉴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뉴스입니다.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잊혀진 듯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관심 밖에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건이 점점 확대돼 가는 모습에 세계 정치 외교는 물론이고 안보, 지정학적 요인 등등 특히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모두가 다 변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어떤 정치 외교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전략 부분 그리고 무기 체계 부분 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아산 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의 양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바쁘시죠? 어쨌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 두 번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시는 입장이 조금은 다르신 것 같아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첩보와 정보를 놓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화해 모드로 가는 동안에 이란이 끼어드는 모습도 하나의 또 모티브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작은 지역이지만 상당히 화약고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제를? 일단은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는 결국은 중동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고 있으면은요 거의 예외 없이 중동이 1위였어요.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미국 경제가 5.1달러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뭐 셰일 가스 나오고 뭐 하고 하면서 뭐 중동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관심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다. 뭐 오바마 때 보면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심하게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냐면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제일 큰 외교 안보적인 결정 중에 하나가 2021년 여름에 아프가니스탄 철수였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까지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점령하고 끌고 가봐야 그거에서 제일 최고로 이익 보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미 빈라덴이 죽은 시점에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오바마가 비겁했던 거지. 못 나옵니다. 절대. 이게 표를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쟁을 접고 나왔다라는 모양을 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이 그걸 보면서 되게 비분 관계 하다가 자기가 정권전에서 뺀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중동 전체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너무 낮춰버린 겁니다. 아프간 철군 이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놀란 게 뭐였냐면 트럼프 때 그래도 여전히 중동을 지키겠다 중요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사우디, UAE 이런 소위 이제 그쪽에 있는 순위파 국가들에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 포대들을 계속 제공을 하면서 야 어쨌거나 너희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줄게 라는 접근이 있었어요. 바이든 들어와서 그 미사일 포대를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이미 여름 때 거의 다 뺐어요. 목표는 뭐라 그러면 이거 우리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얘를 뺐어야 됐다. 자, 근데 이게 거기에 있는 소위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미국이란 나라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조약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호 방위 조약이 존재하지만 걸프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특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UAE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래서 보면 2021년 12월에 이거 방산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만 우리 천궁2라고 하는 그 미사일 요격 체계가 UAE에 팔려나갔죠. 그렇군요. 이게 왜 미제가 아니라 왜 UAE가 한국제를 샀어야 되는지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거 딱 빼는 거 보면서 이거 무조건 한국제 사겠구나.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돼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빈살만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야 너희들 이러면 중국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 니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네. 한마디로 지금 이 백악관의 안보팀들이 너무나 이념 중심적이고 너무나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는 균형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예. 말씀 주셨는데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천공을 사고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사는 거는 뭐 좋은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중동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의 이란을 제외하고는 위협적인 데가 뭐 아랍에미레이트 별로고 예멘 그것도 약간 좀 테러 성격이 있지만 레바논 시리아 이 인근을 이란과 연결된 라인이 아니고서는 크게 미사일까지 갖다 놓을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 일단 예멘에서 하는 미사일 공격 자체가 이미 이거는 거의 전쟁이죠. 이미 전쟁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 이쪽에 있는 이란의 어떤 전진 기지랄 거고 이란과 연관된 반군 세력들 이거 제압 못하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다 이 순위파 국가들한테는 위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는 순위파는 대놓고 때릴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걸 대놓고 때릴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만약에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죠. 최악의 상황인 거고 언제 전쟁이 나거나 뭐 상황이 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늘상 생각하게 되는 건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냐. 그렇죠. 하마스 이득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하마스가 보는 이득은 그거죠. 야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우디 손잡고 하면 우리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지니까 여기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최악의 상황을 지옥을 만들어 놓겠다. 이게 이제 딱 그야말로 소위 막가파죠, 그렇죠? 막가파의 그 벼랑 끝을 가는 거고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북한도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막가파가 극단 세력이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기고 있고 리드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리드해가는 거를 어떤 방향성으로 몰아가야지 구석에만 몰아넣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란 엄청나게 지금 이거에서 물개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에서 크게 이득을 받는 나라가 숨은 나라 하나 더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말이 전 세계 언론에서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란의 지원 당연히 있었고 이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고 사실은 아마 러시아의 큰 그림과 이런 부분들도 더해져서 가능성이 있다. 이란을 통해서. 하마스가 주도를 했지만은 결국 이런 그 지원 세력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과정들이 충분히 존재했을 거다. 그래서 그 지원 세력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확전되는 가장 큰 그 어떤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기화 확률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기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낮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이거 못 버팁니다. 이거 통제하지 못하면은 이게 소위 서구국가에 대한 리더십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이스라엘에게 야, 너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이상 더 길어지면 너희 경제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하면서
분명히 뒤로는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앞으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가서 블링컨 막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가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있으면 너 복수할 권리가 있는 건 아는데 근데 손 넘지 마. 민간에 함부로 죽이지 말고 손 넘지 말고 야 가급 좀 빨리 끝내. 사실은 이스라엘 군의 교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무슨 이스라엘이 호전적이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보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전적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군의 뭐 작전이랄까 이런 교리 측면에서 보면요. 여기는 절대로 장기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역습 단계가 되면은 싸움의 전장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자체는 한번 공격당하면 없어지만 되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1, 2면 끝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력으로 해서 막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보면 예비군이 중심이에요. 현역은 가서 적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해 오는 걸 막는 데가 현역이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2, 3일 내에 예비군들이 최대한 징집이 돼서 여기가 주력이 돼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격당하고 난 다음에 30만 명이가 징집해가지고 곧바로 반격을 가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전쟁을 적의 영토 내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군에서 이제 이미 피해도 한번 입었고 복구를 하건 준비를 하려면 일단은 싸움을 적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 다음에 거기서 최대한 신속하게 끝낸다라는 게 이스라엘군의 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공습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시내 시가전을 어느 정도 했고 땅굴도 몇 개가 폭발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 계속 ING다. 이 페이스 2가 ING다 그랬는데 앞으로 적진 내에서 작전을 할 거다. 블링컨도 갔다. 사방팔방에서 뜯어 말긴다.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종결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명분은 뭘까요? 뭐 일단은 그쪽에 있는 그 하마스의 본거지를 이제 소위 말해서 가장 주 세력이 되는 기지를 절멸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하마스의 그 군사 세력인 알카심 여단을 사실상 이제 와해시켰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가 아닐까. 근데 결국 그 말은 가자지구 북부의 자체에 있는 그걸 전부 다 거의 괴멸시키겠다. 그렇죠. 폐허로 만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애초에 지금 뭐 시가전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은요. 이스라엘이 바보가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시가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사실은 충분한 파괴를 하지 않고 들어가 싸우는 건 자살행위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점령한다고 하면 딱 표적을 정해놓고 그거를 때려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역작전부대에 해당하는 뭐 98 유령 부대, 뭐 르바임 부대, 뭐 이렇게 부르는 부대가 있는데 그런 부대를 통해서 이미 2021년도 5월에 분쟁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가전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 상황보다 훨씬 더 전면전 상황이 됐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을 리가 만무하고요. 결국은 최대한 활용을 할 거다. 즉 이렇게 이 위험하게 소위 말해서 적이 엄폐물로 삼고 마치 그 밀림 속에서 기습을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건물들은 거의 다 싹 무너뜨려 버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역정보를 흘린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터널 안에 있는 적들을 꿰어낸 다음에 제거를 하는 게 그게 제일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뭐 그런 식의 작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벌어질 거다. 그래서 뭐 바보 같은 싸움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혜, 피해, 비용 이런 걸 다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수혜국가는 러시아다. 기름값 올라가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심에서 멀어져 가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도 목소리 낼 수 있거든.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이런 무자비한 뭐 카니지라고 영어로 표현하던데 이런 걸 한 배경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반격할 거라는 건 뻔한 교리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격을 바란 거죠. 제가 아까도 잠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역으로 바랬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와서 얘들 공격하는 양상을 한번 볼게요. 이 무인 경계 시스템 무력화시키고
막 넘어 들어오고 네. 이런 것들 이거 북한 거 보고 그대로 배운 겁니다. 네. 북한의 방식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자 기습하는 방식은 그런데 들어와서 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뭐냐면 그냥 뭐 일단 경찰서나 뭐 이런 군부대 제압해 놓고 그냥 민간인들 그냥 다 사살하고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또 납치해 갖고 갔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들어가서 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넘어가기 위해서 한 침투 과정의 행동은 군사작전하고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들어가서 하는 행동은 테러에 불과해요. 테러리스트죠. 네. 테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전투원이라고 얘기하기조차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세상에 전투원이 들어가서 적전투원을 안 하고 민간인만 골라서 죽이면 이게 만약에 정말 이게 전쟁이라고 한다면요. 하마스에 있는 이원들 전부 다 전쟁 전범이죠. 전범들이에요. 용서가 전혀 안 되는 전범들이에요. 애까지 갖춰 놓고 쏴 죽이는 그렇죠. 그런 예. 이런 정신 나간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 뭐냐면 그래서 그 행동들 양상이 이게 저는 딱 보면서 들어가서 하는 얘들 행동 모습 보면서 뭐냐면 2008년에 뭄바이 테러랑 굉장히 유사하네. 뭄바이 테러 때는 아시지 않습니까? 뭄바이 인도 제3의 도시를 네. 테러범 10명이 이제 2명씩 해가지고 5개조가 다섯 개. 돌아다니면서 뭐 타지말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렇죠. 거기를 예. 48시간 동안 정지시켰어요 도시를. 근데 물론 인도의 치안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보 같으니까 더 당한 게 있는데 네. 이스라엘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안에 한 1000명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 정도의 피해를 낼 수 있는 거죠. 나름 그래도 이스라엘 자체가 치안이 약한 곳은 아니니까. 근데 2021년도 5월 분쟁 이후에 안 싸워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되려 안에 있는 뭐 이슬라믹 지하든가 해가지고 다른 테러 단체는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럼 그걸 이스라엘군이 와서 제거하거나 보복하면은 보통은 이제 하마스가 딱 나서가지고 우리 뭐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써 너희들 해. 얘들 2년 동안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네들 이제 좀 바뀌었나 이런 거죠. 우리 하마스가 착해졌어요. 약간 그런 착각이 일어날 만큼의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플러스 뭐냐면 자 아시다시피 가자지구 있고 서안지구 있잖아요. 서안이 더 크죠. 네. 여기 파타 정부 있는. 그렇죠. 이쪽에서 대대적인 소요가 일어납니다. 기습전에.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가자 쪽이 안정적이니까 여기 병력을 빼가지고 글로 빼요. 그럼 거기 소요 누가 일으켰겠어요? 하마스가 일으킨 거예요. 거의. 그랬겠죠. 10중 8구. 그렇게 해서 해놓고 비워놓고 그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피해가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이게. 네. 네. 그리고 하마스의 입장은 뭐냐면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최대 사륙을 하겠다.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서 인질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그 말 뭡니까? 들어오란 얘기예요. 들어와서. 초대장을 보낸 거네. 네, 들어와서 우리 죽여라. 그리고 야 쟤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의 것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 종교적인 신념이 과도한 이념적인 신념이 과도한 이런 부류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국가적 민족적 자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이념이 과도한 사람이 정치를 해도 문제지만 이념과 철학과 사상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2.8 사태를 놓고 제가 우리 양욱 박사님한테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의 안보 태세입니다. 사실은. 예. 그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땅굴을 부축해 놓은 것, 예. 그다음에 하마스의 기습 방식, 또 중간에 말씀 주셨지만 북한의 그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고문관들이 군사단들이 하마스의 테러 집단들을 북한 내에서 교육시킨 바가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의 방어 태세는 이번에 보고 알았을까? 아니면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북한이 직접 하마스를 가리켰을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낮다. 예. 다만 북한의 교리가 북한의 어떤 작전 양상이나 이것들이 팔레스타인 쪽에 많이 펼쳐져 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그럼 그 헤즈볼라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혹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인원들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받았던 인원들이 다 경험이 있는 인원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뭐 직접적으로 이것을 뭐 지시를 했거나 지도했거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그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보고 있으면은요 미사일을 같이 쏘면서 로켓을 같이 쏘면서 들어가요. 이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우리도 어렵습니다. 화력이 지금 계속 투사돼가지고 떨고 있는데 그걸 같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사전에 연습과 이걸 통해서 피해 범위야 이런 것들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기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요. 우리는 저거 보면서 하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게 북한 들어오면 저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무슨 5,000발 들어가지고 아이언돔이 막았네 못 막았네 그러는데 일단 아이언돔은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는데 국내 언론에서 너무 이스라엘 그 군 대변인의 그 말을 받아쓰기를 잘해서 네. 마치 무슨 아이언돔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환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세상에 전쟁에서 안 맞고 할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적만 때리는 전쟁이라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 쏘면 뭐 시간당 이제 뭐 15,000에서 16,000발 정도 날라오는데 자 이거 사실은 다 못 막습니다. 15,000에서 16,000발 나간다고요? 시간당? 북한에서? 예. 장사정포? 네, 수도권 지역을 수도권 지역을 향해서? 예. 이야.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것도 약간 겁먹지 마셔야 될 게요. 장사정포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170mm 포탄이 날라온다. 그게 건물 외양에 구멍을 크게 낼 수 있을 정도가 될지언정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여튼 요즘 뭐 자이아가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그 난림으로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건물이라는 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오히려 탄도미사일. 조금 더 큰 것들 아니면 방사포 중에서 600mm 방사포. 네. 사실 이건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그래서 우리 군도 요격하겠다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갖춰 나간 거고 그다음에 사실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요격할 수 있는 개발하긴 하는데 걔가 무슨 서울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요. 몇 개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주요한 국가 기관들 지키고 기관 시설들 지키고 딱 거기에 한정이 돼 있는 거지. 그 뭐 국민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럼 자꾸 그거 지켜야 되냐? 저는 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언제나 효율성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 지키기 위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0을 써야 되는데 그 원류에 있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한 10을 썼는데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어느 정도 맞는 건 감수를 하고 그 이 안에 있는 그 소위 그 원천을 소위 우리 도발 원점이라고 하죠. 그거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접근들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하마스 분쟁 나자마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나자마자 국방장관이 대화력전 수행본부 이게 뭐냐면 이제 적의 포병 공격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는 그 작전을 하는 그 이제 대화력전 수행본부 참석해서 그래서 네. 수시간 내에 전부 경멸식 수도를 해라 그러고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수시간 내에 경멸이 쉽냐? 안 쉽거든요. 말은 그래 하죠. 말은 쉽죠. 말은 쉽고 그다음에 우리 뭐 대화력전이 다 잘 돼 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10년 동안 그거 완성할게요. 그게 안 쉽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완성하라고 해서 완성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우주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사면 뒤에 있는 거 여기 포병 레이어는 백날 봐봐야 안 보여요. 그렇죠. 위에서 와야 돼요. 네. 위에서 보려면은 뭐 이게 인공위성을 해가지고 해서 뭐 위에서 우주에서 계속 지속 감시를 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무인기가 떠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인기 어때요? 못 써요. 9.19 때문에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9.19 때문에 이게 10km 15km 바뀌면은 센서로 해가지고 못 봐요.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취약한 거 제가 볼 때는 지휘통신하는 체계, 네. 시스템. 예. 그다음에 통신 체계 같은 것도 좀 너무 좀 지금 뭐 하다못해 지금 4G, 5G 넘어가야 되는데 한참 옛날. 아니 또 3G 쓰나요? 2G 쓰나요? 거의 3G 수준이라. 그러니까 10년 전에 기획을 해서 만든 TICN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가서 관리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자, 이 공무원 시스템화에서 있으면 야, 이걸 니들이 왜 바꾸는데? 너 누구한테 돈 먹었니? 야, 우린 청렴하게 가야 돼. 나중에 국정감사나 이걸 가가지고 가서 감사원에 걸리면 안 돼. 이거 나 못 해줘.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게 진짜 개혁이고 방향인데 네. 그러니까 역대 정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뭐 했냐는 겁니다. 아까 9.19 말씀드렸는데 전방 GP 벙커를 부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치적인 쇼에 이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 사람들은 아주 얘기하고도 쉽지 않은 게 이거는요 뭐냐면요 9.19 자체가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9.19가 그대로 됐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 될 리가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요 군축이에요. 무슨 말이 군축이라는 게 꼭 무기를 들 쓴다고 해서 군축이 아니라 야, 서로 이쪽에서 작전하지 말자 인원수 줄이자 이거는 운용적 군축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군축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네. 검증.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왜 trust but verify. 핵심이에요. 이게 모든 이게 이런 특히 이 간에서 우리 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하지만 계속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인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인 검증을 빼놓고 우리가 평화협상 만들었다고 흔드는 거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되게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멍청하거나.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드를 넣는다고 해서 나라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예. 시골에 계시던 주민분들에게 전기파, 자기장파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예. 우리의 아이언돔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세력들도 있었고 예. 물론 그것이 된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언돔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방어라든지 전략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전술체계, 무기체계, 방어체계 그리고 지휘체계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하마스의 형태로 북한군이 우리 저 가끔 가다가 가상 모의 전술훈련하죠. 전자장비 달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야. 과학화 훈련을 하죠. 과학화 훈련.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양욱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걸 요격할 수 있는 체계는 존재는 하지만 그 체계가 적시에 작동할 거냐. 그다음에 그 체계가 충분히 많아가 충분히 다 없앨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바퀴벌레 같아가지고 100마리 오는 거 99마리 잡아도 한 마리 들어와서 알까기 시작하면은 그럼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기도 결국은 쟤들 들어오는 게 뭐 AN2기 무슨 한 300여 대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뭐 가동 뭐 아무리 잘 돼도 한 200여 대 정도 1,400명 많이 타봐야 1,400명 내려오겠네.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그 중에서 아마 한 6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격추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어떻게든 꼭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랜딩해서 어떻게든 괴롭힐 거다. 근데 그게 시작이 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장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요. 1995년이었나요? 강릉에. 무장공비. 잠수함. 네. 거기서 결국 그 정체총국 3명 정도가 넘어가면서 그렇죠. 전군을 다 뒤집어 놨어요. 예. 네? 그대로 반복됩니다. 게다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뭐 애들 뭐 이렇게 뭐 우쭈쭈 받아주는 건 좋은데 훈련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지금 전투 기술부터 좀 다 잡아야 된다 우리 군이. 새 장관 들어오셔서 무슨 정신전력 강조하고 좋은데 그 정신전력이라는 것도 옛날처럼 무슨 뭐 공산당이 주적이 보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지나 이런 것들을 흐리게 해가지고 해서 목표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냐. 네. 플러스 실제 군기라는 것도 마찬가지. 군기가 무슨 뭐 각 잡는 게 군기가 아니라 군기는 뭐냐면 전투에 들어갔을 때 그 지시를 어떻게든 적확히 따라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군기인 거지. 그렇죠. 네. 각 잡고 칼 잡고 걸어가는 게 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은 미군은 세계 최악의 군기를 가진 군대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전투 들어가면은 이 지휘관의 명령과 이거에 따라서 그거를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넘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군기가 돼야 되지. 그냥 군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제 병사
병장 월급 200만 원 주면 그건 제대로 된 전투원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병전을 시켜야 되고 예. 그다음에 병장을 하고 싶으면 예. 뭐 한 6개월 더 하든가. 6개월마다 제가 할 때는 승진을 했었거든요. 예. 6개월 더 예. 하든가. 사실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병장 정도가 되면 병장은 거의 그 부사관의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과연 우리 병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을 되게 약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기본기본. 참 우리나라 이 국방이나 안보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모순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의 무기 체계는 지금 예. 뭐 폴란드의 자주포,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에게 잠수함 수출, 필리핀도 그렇고 또 사우디나 유럽 아랍에미레이트에 말씀하신 천궁이나 미사일 예. 이런 수출을 하는 거 보면 이게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잠재력 이게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에 대한 미국이 땡큐 표시로 우리에게 일감을 준 건지 좀 혼돈되거든요. 우리의 방위 체제 또는 국방 산업, 무기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누차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비가 혁신적인 게 나오는 게 혁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혁신이 얼만큼 가격이 어포더블하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 그 혁신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차이인 거고. 자, 결국 뭐냐면 우리 지금 무기 체계가 그것도 그냥 싼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를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전반적 역량이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갔기 올라갔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든 아니면 무슨 뭐 전자 부품 만든 뭐든 유럽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더 낫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무기체계나 이런 것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유럽 애들은 지금 어쨌거나 지금 군대 다 찢어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축소된 상태에서 뭔가 새 걸 만들려고 그래도 어느 나라 하나만 바라보고 새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뭐 5만, 6만짜리 군대를 위해서 그렇죠. 뭐 전차 이거 완전히 새로 만든다? 안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한 30만, 그러니까 50만 정도의 군대를 전체를 갖고 있으니까 야 이거 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일단 최소한 시작할 수 있는 개발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서 야 이거에서 개발비 얼마 들어가고 뭐 플러스 알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그 수명 주기 비용 생각하면은 이게 훨씬 싸. 당연히 국산에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가야죠. 네.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욕하는 게 뭐 그럼 니들 맨날 무슨 뭐 국산 이거 해가지고 해서 국내 기업 배불려 주는 게 아니냐. 아니 일단 국내 기업 배불려 주는 게 뭐가 나쁘고. 자, 두 번째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전체를 보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외국 놈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기 구매해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막 가져가는 돈 면목도 확실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액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뭐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 들어오고 하면은 그 이제 보면 중요한 게 이지스 전 시스템이 거의 가격에 구축함 가격의 70%, 네. 70% 80%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얘들은 시스템이 결국은 컴퓨터 체계에 바탕한 네트워크 그렇죠. 지휘통 시스템이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예? 예. 그 수백억씩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뭐가 업그레이드인지 솔직히 잘 몰라. 기껏 해봐야 아마 프로그래밍 같은 거야. 물론 그 많이 했겠죠. 많은 공수가 들어갔겠지만 야 이거를 계속 이유도 모르고 쭉쭉 빨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기 체계를 첨단을 사면 살수록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다 기술도 웬만큼 되고 이것저것 해보고 하니까 야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우리가 돈 주고 사와야 돼? 이런 자신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나름 그 실전 운용 경험이라든가 완전 실전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실전을 대비하는 운용 같은 걸 해보면서 나온 바탕해가지고서 그래서 뭔가 체계가 갖추어졌으니까 이제 찬찬히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폴란드에 무슨 뭐 K9, 뭐 K2, 뭐 전차 막 이걸 팔 때 전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걔 같이 그 시스템들을 같이 동반에 들어갈 지휘 통제 시스템도 첨단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같이 들어가겠죠. 안 그러면은 거기가 그걸 제대로 운용하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 얼만큼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중요한 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무게 한두 개 팔아먹어 이걸로는 앞으로 장사 안 된다. 기본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다. 아니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와가지고 와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T-50 훈련기 못 판 게 비행기를 팔니까 못 판 겁니다.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사면 이게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하면서 그 안에 이 T-50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탈 접근하면 이거 굿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우리 이 비행기가 이게 이게 초음속이 되고요, 뭐가 되고요. 훈련기로 어떻고? 야, 누가 훈련기 초음속 누가 달라고 그랬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업의 본질을 충실하면은 어느 산업 분야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팔리는 건 그만큼 나름 우리 방위 사업 회사들이 막 계속 우리 군하고 방사청에 시달려가면서 하드 트랙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수출로 나오고 있는 거다. 근데 앞으로도 이게 잘 될 거냐? 그건 뭐 하기 나름이죠. 뭐. 우리가 이번 이팔 사태를 가만히 놓고 보면서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 또 군사안보적인 측면 이 둘 다를 봐야 되는데 양욱 박사께서는 육군사관학교에 또 사관생들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지휘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팔 전쟁을 놓고 보면서 육군사관학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어느 시간을 세미나 시간이든 어떤 시간을 내어서 지금 이팔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전이나 상황을 화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소프트웨어해서 이런 시가전, 이런 땅굴 작전, 이런 공중 폭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성비가 맞다. 이런 논의를 좀 합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군 안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밖에 있는 학자들도 되게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지금 저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미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는데 가장 늘상 문제는 뭐냐면 수뇌부가 얼만큼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채용해서 이제 실현시켜 나갈 수가 있냐.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요. 지금 아미 타이거니 육군에서 이렇게 새롭고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늘상 뭐라고 그러는 게 지금 보여주는 쇼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그거는 그래 전 정권 때 쇼 워낙 좋아하니까 니들 예산 따려고 쇼하는 거 이해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실질적인 것과 연계해서 니들 지금 당장 전혀서 이 중에서 몇 프로 얼마 쓸 건데 몇 년까지 뭐가 되고 몇 년까지 뭐가 돼서 어떻게 갈 건데 늘상 구체적으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다음에 무슨 계약하고 뭐하고 하는 관계가 되면은 막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때문에 뭐가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솔직히 그 아미 타이거 이전에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미군 수준의 최첨단 장비를 한다 하는데 결국은 자꾸 그러니까 능력 안 되는 업체들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분위기가 야 100원 더 싸게 200원 더 싸게 300원 더 싸게 하다 보니까 결국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싸게 만드는 걸로 그냥 집어넣는 게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그런 방향성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군대 악습 중에 하나인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쌓아놓고 안 주고 빨리 실전 배치해서 그걸 써보면서 피드백과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면은 일단 요거 잘 가지고 있고 뭐 하기 전까지 함부로 반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제가 과거에 있던 민간경제연구소에 고문으로 계셨던 한 분이 제일연평 사건 때 바로 저기에서 이렇게 NLL 침범 보고를 받자마자 기다리지 말고 즉각 응사할 거 있으면 바로 응사해라 명령을 내렸다가 옷을 벗으셨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뒤에 2차 연평해전 때는 적이 총을 쏴도 한 포를 쏴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나중에 사후적인 어떤 대응을 해서 2002년 월드컵 때죠. 이런 국방에서의 지휘의 어떤 원리라 그럴까요? 원칙. 이게 계속 정권 때마다 바뀌어져 오거든요.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기 때문에 쏴라.
근데 이번에 신원식 신임 장관께서는 어떤 대북 조치, 대북 정책을 기본 국방의 원칙으로 삼으셨는지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결국은 뭐 힘이 억제다, 힘이 곧 억제다. 그래서 뭐 즉각 확실히 뭐 끝까지, 네, 강력히 끝까지, 강력히 끝까지, 예. 그렇죠. 즉각 강력히 끝까지. 그래서 그 뭐 세 가지를 이제 굉장히 그 강한 억제 원칙으로 내세웠고요. 근데 좀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네.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신 취임 일성이 정신적적 강화예요. 정신전력요? 정신적 강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뭔가 지금 나사가 풀려 있는 것 같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근데 그 풀린 나사가 뭐냐? 그게 야 주적이 이거다 이거에서 풀린 게 아닙니다. 사실 풀린 원인 제가 볼 땐 딴 데 있어요. 전반적으로 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겠다. 이 노력은 좋은데 그러면서 군 자체 전통이 자꾸 잊혀져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휘 통제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와가지고 와서 대대장들이 임무해가지고 해야 되고 있는데 뭐 혹은 하고 있는데 맨날 뭐 병력 관리야. 얘 특히 요즘 이제 거의 입대율이 거의 90% 넘어가니까 이상한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야, 얘 사고 안 치냐? 야, 얘 이거 보내면 안 되는데. 또 게다가 부모들 연락 와. 그러면 그것도 다 봐야 돼. 또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니까 더 해야 돼. 그 앞에 있는 소대장들이나 그러니까 초간부들이 잘 시간도 없어요. 임무는 임무대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서 뭐 계속 쉬면 되니까 주말 대기해야 돼. 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어? 거기에다 또 이제 어떻게 됐냐? 민간 뭐 이제 뭐 하도 맛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 취사병 대신에 이제 조리사 이제 갖다 놓고 뭐 심지어 이제 청소 이것도 병력 없다고 이제 미화하시는 환경 미화하시는 분 데려놓고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업체 아닙니다. 그거를 부대가 직접 계약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부대장은 지금 이거 도대체 몇 개를 신경 써요? 이게 임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 때. 그럼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해야 되는 거지. 정신전력? 아주 약간 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지 그런 한가하신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실제 지금 부대가 임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이걸 풀어주는 게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팔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방 문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대북 정책 이야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리 삼아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짧게 여쭤보고 답변을 한번 우리 양욱 박사님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평화 저는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우리나라 개성공단 같은 그 평화를 상징하는 공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의해서 그 공단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어떤 유대관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 다시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건데 과연 이팔 전쟁은 심심하면 한 번씩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요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팔 전쟁에 있어서 평화는 가능한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족 간의 갈등 붕괴는요. 그게 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서로 얼만큼 긴장과 간극을 줄이냐의 문제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노력들은 해야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간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보면 좀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IS니 뭐니 하면서 국제 테러 조직이 하면서 왠지 뭔가 자기네들의 입지도 줄어들고 얘기도 안 나오고 근데 지금 이제 저기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싸움인 거예요. 얻을 게 많고. 계속 이런 짓을 하려고 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되는 사전에 막는 활동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것들을 못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걸 거다. 결국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정권이 그 내부의 문제들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들이 또 다른 원인이겠죠. 물론 그게 원인은 아니다. 그 원래는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하마스 쓰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네타냐후 정권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타격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보복을 조금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래 야 잘했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미국이나 이제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저거 지속되면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거나 그런 어떤 동력들 중에서 가장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가급적 피해를 적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실은 외교부 하는 사람들에서의 가장 지향점입니다. 뭐 제가 군사하는 사람이라고 야 무조건 싸워서 전쟁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면 안 돼. 이거 그렇죠. 이거 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미국 CSIS CSIS 예. 국제전략연구소 그런 곳에서 대만과 중국의 침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시나리오는 만들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 미국의 전략적 포지션에서 인도 태평양이 우선이 되면 이 메디테리안 지중해는 떠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유효한 겁니까?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뭐 아시아 태평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그닥 달갑지만도 않은 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모든 억제에 관한 능력은 중국을 막는데 이게 돼 있고 집중이 돼 있고 특히나 그 대만 방어라고 하는 게 마치 사실 저는 그거 되게 현실성이 되게 낮은 거라고 보는데 과대평가돼 있다. 그거를 일종의 약간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뽑아낸 거예요. 정책적 방향과 트렌드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제가 대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갖고 흔들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적 방향이다 보니까 대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게 달가울 건지 절대 달가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거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동 지금 저렇게 방치하면 결국 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또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해서 끌고 가거나.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중국의 무슨 위엔화가 미래인 체계를 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루블화가 되길 바란 채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세계 각각 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해서 이거 막 주고받고 하는 난리치는 이걸 원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운하거나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거나 그런 그 헤게모니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보고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게 꼭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대변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의 현대 질서를 대변하고 있는 이 체계를 어떻게 잘 끌고 갈 거냐. 그러려면 미국 정신 다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 당연히 좋은데 해줘야 되고 네. 사실 저는 최근에 전기차 논란도 그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잘 팔리고 잘 나가 보면 중국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력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거 오바마가 내세웠던 식대로 그 스케줄대로 나가가지고 해서 한다면 지금 다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 다 지금 정지하고 다 중국산 자동차 타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법이랍시고 쫓아온 거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배터리 반도체 뭐 이번에는 다 마찬가지 결국 어떻게 기술적 우위를 계속 끌고 갈 거냐라는 것에 중점이 방점이 찍혀야 된다. 찍히고 있다. 그래서 무기 체계나 이런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신원식 장관 아까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그랬는데 벌써 이 말 끝에 모순이 존재하죠. 끝까지 몸까지 우리에게 작전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정치, 외교, 국방은 국민을 상대로 멋부리는 정책을 써서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언어적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실 있고 사실 안으로 더 강력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국방정책, 이번 이팔 사태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무기, 지휘, 통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웨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양욱 박사님의 비전이라 그럴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되게 알아야 되고요. 군도 당연히 군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의 피드백을 얼마큼 잘 조합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걸 정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남아서 그 보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결정적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그렇죠. 잘 싸워왔고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게 영토가 어느 정도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없어져서 또 힘을 못 받는 측면도 아주 일부 있긴 하지만 있고요. 네. 그냥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결국은 이번에도 보세요. 그 목선 넘어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속초 쪽으로. 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계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한 말일 수 있는데 많이 과하죠. 네, 많이 과한데 경계 능력 부족은 맞습니다. 왜냐면 봐서 저거 이상한데 하면서 해군에 연락을 했는데 그냥 아니야. 이건 뭐냐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말은 아까 지휘 통제예요. 이게 안 되고 그다음에 야 저게 저건지 아닌지 지금 내 센서로 못 보면 경계 능력에 제한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럼 딴 데 가서 옆에서 봐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능력 제한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육해공군이 전부 한 통신망 안에 들어와서 같이 그렇죠. 싸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단은 망부터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망체계가 통합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통합이 된 거죠. 직접적 통합은 근데 그거 미국도 지금 잘 안 돼요. 미국이 워낙 방대한 군이고 한 개의 군이 우리도 방대합니다. 50만, 아니 뭐 50만 군대는 작다는 군 말씀은 아니지만 예, 예를 근데, 들어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작은 군대니까 그렇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대부터 거기 총장까지 다 한 통신망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망에 들어와서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대응을 해 나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제든 상황을 같이 전투의 시작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시작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황 전체를 조망을 해서 그럼요. 내가 어딨나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갔을 때 뭐가 도움이 되나 이걸 유기적으로 볼 수 있게 상황을 딱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다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과 분야 이게 틀리니까 그중에서 최선을 쫓아가겠지만은 그런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전군이 같이 공유하는 상황 하에서 그러면서 작전을 한다면 훨씬 더 저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자꾸 지금 우리 지휘관들 별들 보면 좋아하는 게 막 실병 지휘 훈련 해가지고 해서 막 다들 자기 밑에 있는 예하 대들 다 모아가지고 해서 야 같이 한번 뛰어야지 기동해야지 훈련이지.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소대 단위로 훈련하든 뭐 이거 단위로 하든 간에 그걸 뭐 1년에 한 번 정도 모아가지고 전체 과정을 쭉 보는 건 필요하지만은 평상시 자기 능력을 최대한 강화해서 얘들을 실제 사실 넷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상황 하에서 서로 이렇게 모의를 통해서 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모아서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 즉 개별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키워낸 것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통합을 시켜서 능력을 가져나간다. 약간 좀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뭐 이걸 뭐 스탠드얼론 컴플렉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anyway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정말 그 통합을 위한 노력 이게 무슨 뭐 말만 좋은 합동성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합동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잘해서 큰 거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누가 공군한테 지상 내려와가지고 뭐 총 잘 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해군한테 비행기 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할 걸 잘해서 그거를 큰 거에 어떻게 하면은 이 바구니에 더 집어넣어서 능력을 크게 할 거냐. 그거를 지금 사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양욱 박사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군과 국방의 전반적인 체계 시스템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8 사태가 사실상 가져온 게 이 참혹한 테러의 현장을 본다든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역사를 통해서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펼칠지 모든 게 다 중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만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이스라엘이 쫓겨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팔레스타인은 하마스는 헤즈볼라는 어떤 식의 정치적 입지를 가질 것인가가 그들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좁혀서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면 아날로그 시대는 한 방울의 땀이 전쟁 시에는 한 방울의 피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이 단어는 낡은 단어라고 빼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 양욱 박사가 말씀 주셨지만 통신, 망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웨어적으로 변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방하시는 분들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하지만 이 마음이 이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국방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정치적인 입지보다도 나라를 지킨다는 그 사명감이 더 강했으면 하는 생각을 양욱 박사님과 말씀해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